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김우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2월까지 5극 3특 번역별 성장 엔진 산업을 확정합니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 이름만 들어도 그 지역의 대표 산업이 떠오를 수 있도록 번역별 대표 산업을 키워내겠다고 산업부는 밝혔는데요. 강원도의 경우 바이오와 수소, K컬처 관광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방안은 기업이 지역으로 가는 것이라며 과감한 지원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미래산업 육성 등을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해서라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을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G1 뉴스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도내 주요 인사와 화제물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지난 대선 이후에 딱 1년 만에 실시하는 전국 단위 선거로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그래서 이슈 토크에서는 김정군 강원도 선관위 사무처장과 함께 6.3 지방선거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김정군 사무처장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지난 5일부터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관련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죠. 사무처장님, 어떤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까? 네, 선거일 180일 전은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의 현직을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먼저 현직 단체장이나 교육감이 사업 계획이나 추진 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제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에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근무 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강원도 선관위가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모의투표하고 개표 실습을 진행했다고 들었거든요. 선거를 5개월여 앞둔 지금 시점인데 지금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있어서 우리 선관위에서도 본격적으로도 선거관리 준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 11월 26일에는 강원도 선관위에서 지난 지방선거를 직접 관리한 경험이 없는 우리 직원들 한 5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선거 절차와 똑같은 방식으로 투표와 개표 실습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도내 18개 시군 선관위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투표구를 조정하고 그리고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설치 장소를 미리 확보를 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 절차와 선거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과 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거가 이제 다가오게 되면은 분위기가 좀 과열 양상을 띠잖아요.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방선거는 우리 강원도의 일꾼을 선발하는 선거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앞으로 예비 공직자로서 입후보 예정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법을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학습하시고 숙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선거운동 하시면서 모르는 사항들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선관위에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인신공격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지향해 주시고 실현 가능한 정책이나 공약을 제시하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거철에는 허위 정보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뭐 일련의 혼란 같은 게 좀 일어나기도 하는데 사무처장님 나오신 김에 유권자들이 가짜 뉴스에 좀 속지 않는 어떤 일련의 점검법 같은 거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보도된 내용이 언론사나 정당 후보자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전파된 내용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목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원문 기사 전체를 다 훑어보시면서 맥락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여러 매체를 동시에 이렇게 여러 개를 교차해서 비교해서 확인하시면은 무엇이 진실이고 가짜인지를 판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부정선거 음모론하고 중국 간첩 음모론 이게 이제 가짜 뉴스로 확인된 바가 있죠. 네. 비상계엄 발생 1년이었던 지난 3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집회를 열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정선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 우리 선관위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과학적으로 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 선거관리 시스템과 투표 개표 시스템에 대해 검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서 수사를 이미 하고 점검을 하였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점검을 하고서 부정선거는 사실무근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음모론을 계속 제기하시면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으로 갈등을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관위에서는 앞으로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선관위를 믿고 다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이제 유권자인 우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도민 여러분, 먼저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가 제시하는 정책이나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후보자의 도덕성은 어떤지, 그리고 과거에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진했던 정책이나 법안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제공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를 해 주시고 각종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우리 선관위 139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관위에서는 보상금을 두둑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년 지방선거는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앞으로 5개월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는 선거와 후보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선거일에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슈토크에서는 초대 손님 선곡한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네, 오늘 주제가 6.3 지방선거 바로 알기였는데 어떤 노래를 들고 오셨습니까? 네,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더욱 더 잘 살게 되고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신문위에 아름다운 나라를 선곡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흐르고 있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위법적인 행위가 없이 무사히 우리 지역에 있는 일꾼들을 뽑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일까지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김정훈 강원도 선관위 사무처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 맞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 올 한 해도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야심차게 세웠던 목표는 이루셨나요?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2025년에 세운 목표 1위는 건강관리, 2위는 자산관리 및 재테크, 3위는 마음건강관리였는데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시민들은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요즘에 책을 너무 안 읽어서 책을 좀 많이 읽고 공부도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뭔가를 이제 좀 하고자 해도 몸이 이제 안 움직였어요. 이제 성인도 되고 이제 재밌게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사실 성적 관리를 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이어트인데 실패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공부 말고 좀 원했던 목표가 있는데 그걸 포기한 게 조금 후회되는 것 같습니다. 70에 강원대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지금 74시인데 올해 졸업했어요. 2월 달에. 교수님들이 대학원을 가라고 그러는데 그 나이가 있어갖고 못 가는 게 너무 아쉬웠고 마지막 졸업 시험 보고 집에 와갖고 그날 밤은 잠을 못 잤어요. 저마다 목표를 향해 달려온 올 한 해 아쉬움과 보람이 교차하는데요. 그렇다면 시민들은 2025년을 정리하는 단어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한 해 목표를 잘 이뤄서 성공인 것 같습니다. 몸도 안 움직였고 이제 마음도 좀 안 움직였기 때문에 얼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을 주고 나누고 받고 이런 게 뭔가 조금 더 올해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 반 친구들 너무 사랑해. 고등학교 1학년이 처음 돼가지고 신기하고 되게 힘들었지만 잘 마친 한 해인 것 같아서 좀 뿌듯한 것 같아요. 밖에서는 많이 못 놀았지만 교실이나 학교에서는 친구들이랑 재밌게 지냈으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희망이요. 큰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요즘 뭐 불도 많이 나고 그렇기는 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의 꿈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이번 연도에 많이 좀 그린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힘내자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진영 간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을 겪어온 지난 1년. 2025년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 다사다난이란 말로도 부족한 한 해였는데요. 2026년 새해를 기다리는 지금 도민들은 정치권에 무엇을 바랄까요? 서로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워지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지역상으로도 그렇고 강원도가 약간 발전이 많이 더딘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힘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남을 다 비평하고 나는 잘했고 남은 못했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싫어요.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가 제일 소외받은 느낌을 항상 갖고 살아요. 또 그런 거 좀 탈피했으면 좋겠고 우리 강원도가 좀 딴도 못지않게 무한하게 좀 발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목표를 이야기할 텐데요. 다가오는 2026년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새해 소망은 무엇일까요? 100점 맞았으니까 다음에도 더 잘해보자. 이제 내년에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제 공부도 더 열심히 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하는 일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연도가 되면 고2인데 성적 관리를 또 열심히 하고 주위에 멋진 사람으로 남고 싶은 것 같아요. 가족이랑 다 같이 놀러 가고 싶어요. 해외는 아니고 그냥 경주나 부산 같은데. 이제 정년퇴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운 취업도 하고 싶고 아이들 건강한 거 가족들 아픈 일 없이 건강하게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이랑 부모님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마음고생 없이 모두 다 건강하게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길 바란다.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최고예요. 아주 경제적으로 풍부하게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국민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모든 게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굿바이 2025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 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 올리죠. 강원중원의 젊은 피 윤민섭 의원, 강대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좌우지간. 오늘이 올해 마지막 방송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연말 특집을 준비했거든요. 좌우지간이 픽한 올해 이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의원님이 픽한 올해 이슈부터 좀 살펴볼까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석방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지기현 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을 시간 계산법으로 헤아려서 석방 결정한 데 이어서 늑장 심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최근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법원이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네. 윤 의원님. 예. 일단 지난 3월 8일이죠.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구속하기 위해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도 굉장히 물리적인 충돌도 일어날 뻔했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구속을 시켰는데 이게 52일 만에 다시 그렇게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전 국민이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좀 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부분이 이 사법불신을 가뜩이나 좀 많았던 사법불신이 거의 폭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 사건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올해 가장 큰 이슈 아니었나 이렇게 해서 좀 뽑아왔는데요. 일단 그 지기현 판사죠. 지기현 판사가 70년 동안 날로 계산했고 지기현 판사 본인이 쓴 책에도 구속 기간은 날로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전 대통령만 오직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는 이 해괴망측한 일이 좀 벌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기현 판사가 다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일이 좀 벌어지는 상황들이 계속 좀 발생하다 보니까 또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그 당시에 그 즉시항고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할 수 있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아서 자초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 내란이라고 하는 계엄이라고 하는 이런 큰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국회에서 막았으면은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는 엄중하게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국민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뭐 법원이나 검찰이나 엉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법불신이 거의 폭발 수준에 일어났다.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았었나. 좀 이렇게 해서 좀 뽑아왔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지금 체포와 석방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이 있죠. 그에 반해서 대통령은 불체포 특권이 없습니다. 대신 어떠한 법률로 보호받고 있냐 하면 군사기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대통령 관저가 군사 요충지로 등록이 돼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어떠한 관리처의 수장에게 동의를 받고 수색이나 압수나 체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동의가 경호처장입니다. 그 경호처장이 역대 그 어떠한 정권에서든 많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한 번도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도 그거를 이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시간계산법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날짜 계산법으로 돼서 만약에 밤 11시 55분에 체포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려면 5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형사소송법에서는 하루로 이거를 계산을 합니다. 반대로 똑같이 12시 5분에 뭔가 집행이 되면 이것도 5분밖에 안 지났는데 하루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 피고인들, 우리 국민들에게 인신을 구속하는 그러한 법리에서 너무나 불합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계산법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 이거를 날짜계산법으로 하면 국민들이 체포 과정에서 적어도 이틀치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독일 법학 철학의 인듀비오 프로레오라고 분리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라는 게 있고요. 그럼 왜 이제까지 날짜계산으로 했냐. 그동안은 시계, 디지털 시계, 정확한 시간을 몰랐던 거예요. 사법체계 발전이.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누구나 다 그 시계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도장을 찍으면서 거기에 시간 표시까지 해줬는데 지금 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충분히 시간계산법으로 바꿔야 되고 이게 사법 불신이 아니라 사법이 발전해 오는 과정에 하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발전이 그 뒤에 바뀌었나요? 그 뒤에 검찰이 네. 대검찰청의 대검찰청의 어떠한 업무 지시에 의해서 안 바뀐 것이고 이거는 논의해볼 문제라는 것이죠. 논의를 해보고 나서 결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시간으로 하면 되는데 논의도 없이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도 본인도 책에다가 날로 해야 된다고 써놨는데 유독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만 시간으로 계산을 해버렸다는 게 문제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도 시간으로 하는 게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날로 계산하다 보면 복잡해지잖아요, 이게. 근데 시간은 정확하잖아요. 네. 그러면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은 괜찮다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 그때 구속했을 때도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이건 그런 논의가 없이 갑자기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요즘에도 뭐 날로 계산할 것 같아요. 그 뒤엔 또 다시 날로 돌아가요.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 법이라는 글자가 한글로 법법이 이렇게 쓰잖아요. 물수변이 있고 뒤에 갈 거가 있습니다. 물이 가는 길이 법입니다. 뭐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리는 것처럼 있는데 뭔가 국민의 의견을 차곡차곡 쌓을 시간이 없을 때는 물이 가로막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뚫고 지나가죠. 뚫고 지나가는데. 뚫고 지나가는데 우리 법 체계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법 발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근데 그 뒤로도 발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논의를 해야죠. 네, 논의를 논의를 했는데 해야 우리 되는데 안 해요. 윤민석 네. 의원님처럼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반대를 하니까 어떠한 법학자들이 뭔가 용기 있게 목소리를 못 내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용기를 생각합니다. 내주세요. 제가 용기를 내겠습니다. 내줘서, 네. 내서 이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 좀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이게 그냥 끝나버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법부 내에서도 이 문제 그러면은 시간으로 계산할 거냐 날로 계산할 거냐 좀 정리를 해야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자, 이어서 강 변호사님이 픽한 올해 이슈가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앞서 윤 의원님이 픽한 올해 이슈와 좀 연결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강 변호사님은 여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나 법원 행정처 폐지 등을 추진하면서 법원이 중립성을 잃는 사법의 정치화. 예. 그리고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정치권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를 표해 주셨어요.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왕권 시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왕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다 갖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에 들어와서는 행정권하고 입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표로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 입법권의 수장이 국회의장은 투표로 선출되는데 사법부의 수장은 시험을 통해서 선출하고 양성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사법부는 정치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법부는 어떠한 판단도 받지 않고 여러분들 제가 자꾸 독일처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법의 여신 디케를 보면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거든요. 사법부는 아무 얘기도 듣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오히려 저울만 가지고 판단해라. 이 정신이었는데 지금 사법부를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뭐라 하고 이러한 모습이 다 사법의 정치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법부의 입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사법행정처를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행정처를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정치의 사법화는 뭐냐. 무슨 조금만 일만 발생해도 다 고소고발을 합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이걸 다 고소고발을 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만 쌓여가고 있다. 이것이 올해 정치사의 피크였다라는 말씀을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정치권의 이제 고소고발 이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정치가 뭐냐면은 대화하고 또 타협도 하고 때로는 뭐 옥신각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슬기롭게 이제 조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정치인데 이렇게 맨날 사법부에다 갖다 놔버리면은 정치가 결국에는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의 권위나 이런 걸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죽하면 뭐 국회 선진화법이나 뭐 패스트트랙 이런 거 싸움했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서로 이제 고소고발만 난무하는 상황들 그리고 뭐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티끌만한 것도 잡으면은 그냥 다 법으로 갖다 맡겨버리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없어져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법의 정치화도 저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정말 요즘에는 사법의 정치화가 어쨌든 사법부가 스스로 자처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 그게 가장 큰 게 이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 뭐 이렇게 재판이나 뭐 이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직위원 재판부가 어쨌든 논란이 있어서도 그렇게 평소에 날로 계산하던 걸 시간으로 가서 어쨌든 구속을 석방해 준 판사인데 그 판사가 다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게 이제 무작위로 배당을 한 부분들도 좀 아니라는 얘기 들어요.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요? 뭐 무작위로 배당한 건데? 아니, 지정으로 배당했다는 증거들도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럼 사법부가 정확하게 입장을 좀 밝혀줘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정배당으로 했다고 하면은
큰일이고 그런 의심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정말 아니라는 얘기들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뭐 탄핵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까지 있는데 어쨌든 사법부가 뭐 그리고 재판도 지금 너무 늦게 하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또 너무 엄청나게 빛의 속도로 거의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어쨌든 사법부가 독립성은 있어야 되지만 눈높이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들을 너무 많이 해서 사법 불신을 좀 초래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 중에 공직선거법 대법원 선고를 빨리 내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파기환송 내린 거에 대해서 그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2년 했고요. 2심에서 1년 넘게 했습니다. 원래 공직선거법의 원칙이 633 원칙이라고 1심 6개월, 2심, 3심 각 3개월씩 해야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탄생한 이후부터 대법원장으로서 각급 법원에다가 지방선거 당시에 또 총선 당시에 공직선거법 633 원칙을 지키라고 각 공문을 발송한 사람이에요. 되게 이례적으로 그 정도의 신념을 갖고 법관으로서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왜 늦어지냐? 아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재판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한덕수 총리 같은 재판은 제가 아까 그때 지난번 뉴스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 14일 날 재판을 시작해서 11월 12일 날 재판이 끝났습니다. 2달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고 그런 점에 봐서는 재판부가 빨리 할 건 빨리 하고 또 천천히 할 수밖에 없는 건 천천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판부가 양심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만 재판부를 좀 냅둬라. 왈가왈부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윤 의원님이 픽한 올해 이슈로 넘어가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천 과정 이걸 픽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벽에 3차례 경선과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김문수 대선 후보를 무소속이던 한덕수 전 총리로 강제 교체하면서 정당 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윤 의원님. 일단 새벽 3시에 입당원서를 받고 그 후보자 신고를 받았다 하는 부분들이 정당 역사사에 거의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치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정당에서 특히 소속돼 있는 분들이 정말 각성하고 이런 일은 다시 절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당내에서 이제 정당 공천을 거쳐서 김문수 후보라는 사람이 이제 선출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권영세, 권성동 이런 당 지도부가 마음에 안 들고 한덕수 후보로 솔직히 교체하고 싶으니까 갑자기 밤 12시에 후보자 지위 박탈하고 새벽 3시에 후보 선출 공고를 1시간을 했는데 그 사이 3시 20분에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직접 방문해서 국회로 그 새벽 시간에 와서 원서를 내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에 어쨌든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이제 투표를 해서 이게 이제 뭐 무효를 시켜버려가지고 되지는 못했고 그 위에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까지 했는데 저는 이런 역사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이러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에 동감하고 있고요.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거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시 지도부가 결국 전 당원의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이 문제를 해소를 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께서는 이 문제가 올바르게 가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함으로써 다시 제자리에 돌려놨다. 지도부가 전 당원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은 그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면서 정당의 목적이라는 게 결국 정권을 창출해서 정당 또 당원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정책에 도입하는 것이 결국 정당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대선이라는 굉장히 중차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신중하게 가려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부분도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대 특검의 조사 결과 발표가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준이 아닐 정도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률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는 제가 자세히 살펴보진 못하겠으나 특검 발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이 사태가 선거 결과에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지금은 좀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지도부가 이상한 이렇게 행위를 하시면은 저도 그날 잠을 못 잤습니다. 왜 이러지? 거의 다 못 주무셨을 거예요.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다 잠을 못 주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 지도부들이 이상한 행동들 하시면은 당원들 이걸 뭐 다 여야 뭐 다 떠나서 당원들이 이렇게 잘못된 방향은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강 변호사님이 픽한 올해 이슈로 가봅니다. 새 정부 비찬치,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입니다. 저도 이게 개인적으로 참 궁금했던 거예요. 주식시장도 호황이라 그러고 수출도 괜찮다 그러고 또 미국 금리를 내려서 금리 격차가 줄었다는데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나드는
이게 고공행진을 네. 이어가면서 고물가, 고유가 한파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원인을 두고는 분석이 좀 다른 것 같던데 네. 강 변호사님 좀 정리해 주실까요? 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달러가 비싸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돈은 저렴해진다, 싸진다는 의미입니다. 작년 4월 달에 윤석열 정부 당시에 환율이 1,380원이 돌파했을 때 민주당이 그때 가열차게 비판을 했습니다. 경제가 폭망했다 등등의 비판을 했는데 그때는 미국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달러의 가치가 비싸졌으니까 환율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내렸는데 달러 인덱스, 달러 기준치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율은 오르고 있어요. 그럼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냐?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달러뿐만 아니라 EU의 유로, 무슨 태국의 바트, 일본의 엔화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1,000원의 가치가 너무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가 우리나라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퍼주기를 하면서 무슨 여러 가지 지원 회복금을 풀면서 뭐 무슨 지역 화폐도 풀면서 너무나 많이 돈을 풀었기 때문에 무언가 많이 풀리면 공급이 많이 되면 그 가격은 싸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으실 그 얘기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시작했던 그 최저임금제를 올려놓은 것과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그때 최저임금이 얼마였습니까? 한 7,000원대였어요. 그걸 달러 비교해 보세요. 6달러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쯤 올라갔을 때 최저임금이 쫙 올라가서 지금 10,000원쯤이죠. 10,000원쯤인데 그때도 그럼 10,000원쯤이면 그때 달러 계산을 하면 한 8달러가 돼야 되는데 전 세계 시장에서 이게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을 올려서 이걸 맞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득주도 성장을 해서 최저임금 10,000원이 됐는데 이게 달러로 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환율로 하면 또 6달러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 좌파 정권에서 전 세계 기축통화국에서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맞추지 않고 우리나라만 그 최저임금을 갑자기 막 40%를 올려버리니까 환율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새 정부가 내년 예산에 지금 통과가 됐지만 국민의힘이 또 내년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그 동의를 해줘가지고 통과가 됐지만 이 빚잔치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을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공부를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저도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얘기 드리면은요. 일단 뭐 말씀하시는 부분들에서 일부는 동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원화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뭐 이게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일부 영향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근데 중요한 상황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투자나 이런 걸 좀 어떻게 가고 있냐 이것도 같이 바라봐야 되는 원인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 학교에 다닐 때 이제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경제의 3주체 하면은 가계, 기업, 정부예요. 예, 그렇죠?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으시죠? 네. 예. 일단 가계. 요즘에 가계에서도 서학개미라고 해서 미국 주식을 직접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사게 돼요. 그리고 기업 어떠냐? 기업이 지금 트럼프 행정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아니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해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기업들도 지금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 달러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어떠냐? 이건 지금 아직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관세 협상 이후에 저희가 직접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 2,000억 그리고 나머지까지 하면 3,500억 달러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금 달러가 필요한 상황으로 좀 묶여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달러가 지금 강세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달러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외여행 갔다가 뭐 달러가 좀 남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지금 안 바꿉니다. 왜냐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이게 이제 금액이 작든 크든 이렇게 달러를 지금 보유하려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한 부분들이 시장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게 정부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다 일어났던 일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그 트럼프 당선이나 뭐 미국 관세 전쟁 그리고 뭐 그 지정학적 리스크들 이런 거 있다 보니까 달러가나 금 같은 안전자산들이 좀 높아지는 그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원인도 분명히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 세계적인 문제들도 좀 같이 봐야지 된다.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뭘 걱정해야 되냐면은 기업들이 지금 해외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일자리 대책 문제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달러 소요로 인한 뭐 이 양극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뭐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게 발생을 되는데 그냥 정부에서 돈 안 풀고 그냥 버티고만 있으면 되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확장 재정도 좀 필요하지 않냐,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저기 지금 자막에 새 정부 빚잔치가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윤민석 의원님 의견을 그대로 받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강세인 거를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달러가 강세니까 본인 자국 화폐도 강세가 되도록 돈을 최대한 안 풀고 있어요. 달러가 올라가는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 화폐 가치를 빚잔치를 통해 가지고 돈을 풀어서 낮춥니다. 이러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우리나라 경제만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올해 이슈 중에 강원도를 관통한 최고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죠. 윤 의원님이 픽한 올해 이슈는 강원도와 춘천지의 갈등입니다. 이게 좌우지간에서도 이 문제를 전에 다뤘었죠. 네네. 강원FC부터 캠페이지, 고은이 행정복합타운, 내년 예산 미배정까지 이게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양 기관이 많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 의원님. 일단 시즌 4까지 지금 찍은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캠페이지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예. 강원FC, 그다음에 고은 행정복합타운 문제,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도에서 저는 이게 되게 좀 못됐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춘천 같은 경우에 이제 정원 예산이 되게 중요한 예산인데 네. 다른 지자체는 줬어요. 근데 도에서 돈이 없다고 춘천시만 이렇게 쏙 빼놓고 안 주는 부분들이 있고, 뭐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건립 같은 경우에도 이게 협약을 맺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줘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돈 없다고 또 안 주는데,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국비 10조 이상 넘었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예산 확보 많이 했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지방비가 좀 적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춘천이면 콕 찍어가지고 예산을 안 주는 게 좀 한마디로 이게 좀 못된 정치 아니나,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런 갈등이 계속 있다 보니까 또 큰 사건이 좀 하나 있었는데, 그 춘천 시민의 날 행사가 좀 절정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진태 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축사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PPT를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이 시민의 날 행사에서는 가볍게 도지사님 오셔가지고 가볍게 축하하시는데, 그냥 PPT를 띄우면서 뭐 도청사 문제, 도청사 얘기, 그리고 강원도가 잘했던 얘기, 이런 것들을 막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저 되게 이례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제 일부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또 민주당에서 이제 허영 의원께서 왜 도 예산 춘천시를 안 줬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민의 날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좀 뭐 이렇게 살얼음판 걷는 같은 느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사업이 저는 뭐 캠페이지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복합타운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정치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는 모습을 너무 보이는 거는 안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정말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춘천시의 정원 예산, 춘천시의 사방이 물이고 사방이 산입니다. 그래서 춘천시의 정원 예산보다는 춘천시의 산업발전이나 혹은 다른 예산으로 돌렸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PPT 문제는, 아니 시장, 군수, 도지사가 시민들 앞에서 PPT 하는 거는 칭찬받아 마땅할 일 아닙니까? 만약에 도지사가 내가 그냥 설명할게, 시민들 오세요 하면 안 오겠죠. 근데 시민의 날에 시민들이 모여 있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건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양해를 안 구했던 것 같아요. 아니, 네. 양해를 구했으니까 PPT 설치가 됐겠죠.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캠프페이지 문제, 강원도가 양보해라 라고 저는 늘 말을 하고 싶지만 이건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원FC 문제, 춘천시가 양보해라. 늘 말하고 싶고 이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내년 1년치만 결정이 됐고 그 이후인 2027년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내년 4월에 강원FC 경기가 재개가 되면 우리 춘천 시민들은 춘천에서 경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강릉 가서 봐야 돼요. 저도 강원FC 경기를 거의 매주 보러 가는데 강릉까지 왔다 갔다 거려야 되는 불편함, 이거 내년까지만 끝나고 2027년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고은리는 지금 협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합의체를 가지고 협상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강 변호사님이 픽한 올해 강원도 최고 이슈, 강원특별자치도법 멈춘 입법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나눴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강 변호사님 얘기 들을게요. 네, 그 민주당 지도부가 얼마 전에 춘천에 와가지고 정청래 대표랑 와가지고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 강원도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상을 들어보면 소양 8교 예산도 처음에 반영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강원도 정치권에서 예산 실장에게 매달려가지고 내년에 예탈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겨우겨우 예산을 넣었고요. 포천 철원 고속도로 설계 예산 끝까지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또 민통선 북상 조정도 국방부 안규백 장관이 전혀 동의해주지 않고 있어요.
민주당이 뭘 도와준다는 겁니까? 정부 여당이 힘이 있습니다. 야당은 힘이 없습니다. 야당, 국민의힘 12월 2일 예산 통과에 협조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강원도 예산 좀 시원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는 이런 소식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 뉴스 한 가지씩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윤 의원님. 저는 이제 정치권이 너무 싸움만 하는 뉴스만 나왔는데요. 예. 정치권이 민생 법안을 초당적으로 합의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네.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뉴스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2월에 새로운 재판부가 도입되면 재판 재개 충분히 가능하고요. 헌법 84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좌우지간이 픽한 올해 이슈에 대한 두 분의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먼저 강 변호사님. 어떤 이슈에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 줄 평을 하겠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아쉬운 한 줄 평입니다. 예, 저는 민생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올해 계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민생을 못 챙긴 게 맞는데요. 예. 민생 올해는 뒷전, 내년에는 최우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이 올해 마지막 방송이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강원 중원의 젊은 진보 윤민섭 의원이 오늘 방송 끝으로 좌우지간을 떠나게 됐습니다. 뭐 헤어짐이 있으면 또 만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도 좀 많이 아쉬운데요. 어쨌든 정치 이슈가 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걸 최대한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하려고 했고 뭐 입장이 다른 부분들도 좀 유쾌하게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뭐 제 진심은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은 떠나지만 늘 현장에서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런 정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 한 해 남은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두 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 남은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소망 모든 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지원 뉴스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